가장 제가 정치를 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것이 당신은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표현이 아마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기존 정치인과 당신이 다른 게 뭐냐라는 표현은 아마 99%의 서민과 중산층이 너나 기존 정치인이나 다를 바가 뭐냐라는 항의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에 대한 낡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기존 정치가 아닌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를 요구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전문 경영인으로서 한 분야를 맡아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일을 해야 될 시기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상당히 튼튼해졌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설친 어려워져야 되는데 97년에 이미 IMF를 겪으면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를 그나마 아마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는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모티브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왜 선택을 했겠는가를 보면 딱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많은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왜 선택을 했느냐. 결국은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747 정책, 7%의 매년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4만 불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한 정책이 결국은 과다한 토건 위주의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 이제 민생을 파탄으로 만들게 되는 계기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에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시성 행정, 그다음에 토건주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이런 어떤 국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책을 폈던 것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경제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는 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국 결과는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부자만을 위한 세제를 줬던 것을 부자만을 위한 세제를 증대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를 감소시켜주면서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강 정책이고 앞으로의 지금 4.11 총선에 대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배은희 후보가 내놓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정미경 후보의 공천 탈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은 있죠. 정미경이 왜 무소속 출마를 했겠는가의 부분은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공천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국민이 납득하고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공천이 돼야 되겠는가. 데이터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룰이 적용이 되는 공천 방법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정미경이가 왜 낙방을 했는지, 왜 공천에서 떨어져야만 됐는지, 내가 친이계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미경이가 정말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부분을 후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출마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9대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혹시 신장용 선거구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역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역으로 봤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당 정치에서 나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룰과 관련되어 있는 공천 제도에 대해서 정미경 의원이 일정한 목소리를 내줘서 기준치 이상으로 아니면 그분이 당선되면 뭐 최고의 방법에 저항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대로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가해주는 기준치 이상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사에 상당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배은희 후보가 여기를 왜 내려왔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 선상에서 과연 배은희 후보가 여기에 적절하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권선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느냐, 54년 만에 처음 밟아보는 이 땅이 배은희 후보의 적절한 선거구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는 결국은 4월 11일 날 권선 구민께서 판단해 줘야 될 문제다. 우리 권선구의 가장 현안 문제가 수원병장 이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원병장 이전 문제가 천여개 의견적인 각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수원병장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미경이 수원병장 활주로라는 의미의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는, 비상활주로라는 것은 수원병장이 폭격을 당해서 그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전시 상황에 비상활주로를 쓰는 것이 활주로다. 비상활주로의 의미다. 그런데 수원병장 활주로가 폐쇄할 수 있는 것을 폐쇄하지 못하고 기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활주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될 문제는, 만약에 수원병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지금 해야 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수원병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상물이 있는 그 지역, 황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팔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면 차폐이로운 방식을 쓰면 최고로 높은 봉오리에서부터 5.7도 각도로 쭉 내려오게 되면 수원 전 지역은 고도제한이 싹 풀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재산권에 관계되는 피해는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 재산권에 관계되는 피해가 황성산을 기점으로 해서 비상활주로가 일부 자크릭대에서 기내로 들어가면 일부 지역에 관계되는 것만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할 거라면 수원병장 활주로는 폐쇄됐어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수원병장은 이전해야 된다. 수원병장은 전투비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수원병장의 소음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치인이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국민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서서 수원병장 소음 피해와 관계되는 대책본부가 설립이 되고 그 대책본부에서 결국은 480억이라는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건 꿈틀거리기 시작돼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병장 200만 평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수원은, 권선은 4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피해, 그 다음에 우리 2세들에게 학습권에 관계되는 피해, 도저히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권에 관계되는 피해, 소음 피해에 대한 4가지 피해에서 완전 해방됨과 동시에 우리 권선은 희망의 도시로 바뀐다. 그래서 IT, BT, NT를 연결한 향남제약단지부터 시작해서 광교 신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잇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발표했던 수원병장을 잇는 IT, BT, NT에 대한 경기 남부의 최대한대로 실리콘밸리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바뀔 수 있다. 수원병장 하나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과거에 가장 낙후되었고 피해를 봤던 지역에서 수원병장 문제 하나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희망의 도시, 경기 대한민국의 가장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권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인드와 이와 같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는 것이 권선의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별명이 가도사 오도사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남들한테 얻어먹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배려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남한테 배려할 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바꿔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배려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남에게 이제 신세를 져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가 않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뭐 회장이라는 것은 많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회장 직책을 했지만 지금까지 저는 우리 애들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것을 알려서 이렇게 뭐 축의금을 받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안내장을 돌리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테 이렇게 좀 해서 부탁을 해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를 하면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와서 이제 저하고 관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수십 분, 수백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끌어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그 가장 큰 이제 한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좀 딱딱하다. 그다음에 좀 너무 날카로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마음은 상당히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이 부탁을 하는 것을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당신 우유부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회사 문제를 처리한 거에 있어서는 제가 그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못해는 회사 일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엄격한 룰을 적용을 하지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룰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룰을 적용을 해서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저 월급이 우리 직원에 있는 월급보다 적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우리 회사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급을 190만 원대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도 저 월급이 회사가 상당히 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 간부의 월급 정도 받게 되죠.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도 연봉 5천만 원? 연봉 4천 몇백만 원 받죠. 근데 그 월급마저도 거의 저희 집사람을 한 번도 갖다 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로 거의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불우 청년들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비용 뭐 이런 비용들로 거의 빠져나가서 거의 한 8, 90% 정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뭐 돈 얼마 되지 않는 뭐 몇십만 원 된 걸 갖다 줄 수 없어서 다른 수익으로 집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많은 단체에 가입되면서 쓰러져가는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정신적인 계몽을 하고 설득을 해서 단체들을 이제 최고로 만들어내는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리더십이 있죠.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데서 저희 굉장히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리더십은 뭐냐. 전부 다 리더십인데, 근데 그 리더십의 폭발력이 10%를 발휘한 사람이 있고 100%를 발휘한 사람이 있고 200%를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살아왔느냐, 저 사람이 얼마만큼 객관적인 룰을 적용을 하느냐, 그럼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상대가 인정을 해주고 내가 평생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회사도 살아나고 죽었던 회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었던 조직도 살아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단체에서 보아왔듯이 단체에 대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에 대한 근거는 철저한 리더십이었다. 그 리더십의 바탕 뒤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검증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부각되지 않고 실질되지로 검증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은 이런 것들이 됐던 것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이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신장용도 중요하고 남편으로서 신장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허위 사실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남편으로서 있는 오해의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면서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